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너 곳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등을 날려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붙잡혔던 스리랑카인이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 공사의 과실 여부, 특히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해외 출장비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 영수증이 아닌 여행사가 만든 서류로 출장비를 정산하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옥시가 아닌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에게서도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이 나타났으며 폐 손상 원인이 살균제 때문일 수 있다는 의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안동에서 70대 아버지를 구하려고 불이 난 집에 뛰어든 50대 아들이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함께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초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서너 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11월 6일 치르는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유세 때문에 바빠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는 복수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Timing won't be too far away.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유 휴양지인 마럴라고가 될 수도 있냐는 질문엔 지켜보자며 미국 내 개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He'd probably like that. I'd like that too. I think it would be good. 그러면서 북미 양국에서 앞으로 많은 회담이 열리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eventually we're going to have lots of meetings on U.S. soil and on their soil, by the way. Just, that's a two-way street. On their soil also. 아울러 새로운 북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incredibly economically successful, and I want to make it that way. I think it's going to be good. 북미 정상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 이후 5달 만에 다시 만날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이 큰 만큼 북미가 실무협상에서 개최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 언제쯤 열릴지 후보지는 어디가 거론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전종철 특파원, 중간선거 이후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대략 언제쯤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네, 우선 11월 개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실행 계획을 짜고 있다는 등 팔보능선은 넘은 듯한 발언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은 선거 이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회담 이전에 먼저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실무 협상 분위기는 어떨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네, 곧 가동될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협상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차 회담 개최 전제 조건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비핵화 조치와 관계 개선에 접합점을 찾는다는 걸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로 시점을 잡은 것도 빈손 회담에 따른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는 특히 제재 유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미가 팽팽히 맞서면 2차 회담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어떤 곳들입니까? 네, 일단 가장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회담 장소는 평양이나 워싱턴 DC 같은 회담 당사국의 도시입니다. 다만 수교한 것도 아닌데 상대 국가 방문은 부담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미국 영토라는 상징적 효과는 살리면서도 김 위원장의 이동 거리를 감안한 하와이나 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판문점이나 서울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교차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당장 2차 회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돌입했을 때를 가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2차 회담이 열리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회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승리하면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가 심해져서 동력이 약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선 미 의회 내 초당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대화가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강경파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행정부 내 불협화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 해제 문제가 현 정부 들어서 처음 거론된 겁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강 장관은 일부 표현에 잘못이 있었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북한 관광을 거론하며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행정 제재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유연화 조치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지금은 더욱 폭넓고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 장관의 발언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타 부처 장관이 제재 해제를 거론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는 아니고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향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 오후 풀려났습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입니다.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20대 스리랑카인이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 지 48시간 만입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2차례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실화 혐의였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인근에 저유소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중실화가 되려면 피의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그 정도로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젯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자 오늘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게다가 오늘 2차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풀려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풀려남에 따라서 경찰 수사는 이제 대한송유관 공사 측의 과실 여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송유관 공사 측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시설물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 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고양시 저유소 탱크 주변 잔디밭에서 발화가 시작된 건 오전 10시 36분. 이후 탱크 폭발 직전까지 18분 동안 송유관 공사 측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45대의 폐쇄회로 TV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어 초동 대처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업무상 과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통제 지역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통제해야 되는데 기계에 의해서 그걸 다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다 볼 수 있는데 안 봤다면 왜 안 봤는지. 또 휘발유 탱크엔 유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10개의 환기구가 달려 있었는데 이 환기구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기구 입구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걸 막는 방지망이 제대로 붙어 있었는지, 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배출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글로 혹시 모를 불똥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찰은 또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송유관 시설에 안전결함이 있었는지도 집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송유관 공사 측은 관리부실 논란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성실히 응할 계획이고요. 요청하는 자료들 다 제출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송유관 공사로부터 저유소 설계도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을 덮쳐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죠. 이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엄중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널목에 서 있는 남성 2명을 덮칩니다. 사고를 당한 22살 윤창호 씨는 현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 씨 친구들은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현재 2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살인죄 제목을 적용받아야 한다가 저희 메인 요지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3차례 넘게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10만 명을 넘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이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처벌 강화 여론에 더해 대통령까지 근원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섬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두 군데서만 적발된 액수가 수억 원에 이릅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항공권을 100여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에 산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해 공무로 해외에 다녀온 고양시 공무원 400명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항공료를 부풀렸습니다.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모두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고양시는 다른 용도로 썼을 뿐 개인이 빼돌리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항공료밖에 없거든요. 통역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비용이 적힌 서류가 아닌 여행사가 만들어준 증명서만 가지고 항공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항공 운임 영수증과 항공권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입니다. 파주시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가 행정안전부에 적발됐습니다. 항공 인보이스로 정산을 하는데 이제 그 정산 부분이 소홀하게 됐다 지적을 받았고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실제 항공권 가격이 적힌 이티켓 첨부를 의무화한 것도 최근 일입니다. 행안부는 파주시에 이어 고양시의 항공료 부풀리기를 확인하고도 이른바 갑질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고양시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없이 경기도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전국 경찰서 내부에는 구내식당이나 매점, 커피숍 같은 직원 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할 경찰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돼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우가 매우 열악한 데다가 온갖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황경주 기자가 고발합니다. 서울 한 경찰서의 구내식당. 식당 영양사였던 송모 씨는 지난 7월 문자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 하는 거죠. 다른 경찰서 영양사 김모 씨는 매점 정리 등 가외 일까지 해야 했지만 수당은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5만 원 가지고 그걸 주내 만에 이러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데 되게 비참했죠. 경찰서 구내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국에 700여 명,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경찰서마다 복지위원회라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원을 뽑아 매장을 운영합니다. 사업장 대표인 위원장은 대부분 경무과장이 맡습니다. 고용된 노동자들은 복지위원장 등 간부들의 김치를 담그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양파 껍질 말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반찬 담아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때 사적인 심부름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서마다 사업장이 다르다 보니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급여는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립니다. 경찰청은 사실 일종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갑질이나 낮은 처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비정규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복지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동안은 옥시 제품만 그 피해가 인정됐는데요. 다른 회사 제품을 쓴 소비자에게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는 의학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2년 돌 무렵에 폐 질환이 시작된 쌍둥이 자매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같은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옥시 제품이 아닌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이 자매의 병증이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 폐 질환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매가 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CMIT가 이런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옥시 제품의 주 원료인 PHMG와 PMG만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자매가 쓴 애경과 SK 디스커버리의 제품에 든 CMIT와 MIT는 3년 전 정부의 동물 실험에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이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전 SK케미칼, 현 SK 디스커버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견이 동물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의학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은 상당히 일방적인 우리 조건의 실험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분명히 동물이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SK 디스커버리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인체 유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는 더 이상 기업들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MIT와 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 중단이 이뤄진 2012년까지 모두 20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옥시는 지난해 말 공장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당국이 조사해보니 절차를 어긴 부당 해고였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옥시 레킷뱅키저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가습기도 저희 공장이 아닌 다른 외부 업체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 건데 그 책임을 왜 저희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익산공장 노동자 3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뒤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한데 회사가 회사 쪽 임무를 근로자 대표로 앉혀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근로자 대표 투표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꼼수도 썼습니다. 조사를 마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거듭 판정했습니다. 회사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들지만 끝까지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대표는 정리해고 등에서 주요 협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계법령이 선출 절차나 후보 제외 요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아 이처럼 악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 제도라는 걸 악용해서 사측이 출마시킨 거거든요. 옥시 레킷뱅키저는 해고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복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생들을 때리고 발로 밀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는데요. 학부모들은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인 지 오래라며 상습적인 학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교실에서 의자에 앉은 교사가 서 있는 어린이를 발로 밀칩니다. 그러더니 다시 붙잡아 끌어당깁니다. 이번에는 교실 구석에서 손찌검을 하며 꾸짖습니다. 30분 가까이 서 있게 하거나 아예 교실 밖으로 내보냅니다. 4일과 5일 이틀 동안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복도나 컴퓨터 있는 데나 화장실에서 맞았어요. 4개로 맞았단 말이에요. 4개. 학부모들은 올해 초부터 자녀가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상습 학대를 받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격적으로 성향이 변하고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소파 뒤로 숨고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동생을 막 때려요. 유치원 측은 학대 정황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해당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또 원생들에 대한 전문가 상담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실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알지 못했다는 거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학대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집단 폭행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루된 교사가 10여 명에 이르는데요. 며칠 전 서울의 다른 특수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립특수학교. 지적장애 등을 가진 학생 1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지난 7월 말 이 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을 거칠게 잡아 끄는 등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팔을 잡아 당기고 발 잡아 당기고 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머리도 벽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번에 상처가 팔에도 많이 나게 됐던 거죠. 경찰은 학부모 진술을 받은 뒤 먼저 학교 측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담긴 모습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옆반 교사와 교육을 지원해주는 실무사까지 앞세해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발로 차는 모습, 문 사이에 끼워넣고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담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 실무 선생님, 실무 교사까지 같이 동참을 하셨고, 그리고 아이 때려놓고서 나오셔서 자기네들끼리 수다 떨고.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폭행이나 학대는 수십 건, 피해 학생은 2명, 폭행에 가담한 교사는 10여 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집단 폭행한 교사들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담임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 도봉구의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여 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안동의 시골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자가 숨졌습니다. 70대 아버지를 구하러 50대 아들이 불길에 뛰어들었는데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삽을 들고 무너진 주택 더미를 뒤집니다. 굴착기까지 동원해 검게 그을려 연기만 남은 집을 수색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79살 남모 씨 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부인 김모 씨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남 씨는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화마가 집을 삼키던 순간 아들 53살 남모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송이 쳐져가지고 송이가로 자주 왔대요. 송이를 따기 위해 시골집에 들렀던 남 씨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곧바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타고 온 차에 시동도 못 끈 채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끝내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동 시내에 사는 남 씨는 외진 곳에 사는 노부모를 자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그래 이제 노부모가 있으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둘이가 이거 지금 실종된 매물됐지. 1시간 넘게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목조주택은 일부 붕괴됐습니다. 양철과 목조로 지어진 주택으로 연기가 다량 발생해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초동 진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방서하고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왔을 때 화재가 최성기 상태에서 집 주택 전체로 화재가 다 번져 있었기 때문에 새벽 외딴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부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면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침대에 이어 아파트 욕실 자재에서도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측정 방식이 허술한 데다 기준치를 넘는 양이 검출되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욕실 선반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사업 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해 공시해야 하지만 이 단지는 3년 전 승인이 났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전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브랜드를 믿고 산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돈을 측정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공인한 실내 공기 라돈 농도 측정 장소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층 거실입니다. 바닥에서 1.5m, 벽에서 30cm 떨어져 측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방이나 욕실, 부엌에 있는 자재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더라도 정확한 측정값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방이나 이런 데서 검출이 됐을 때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지금 제도가 준비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요.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도 이를 제재할 행정처분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개발 추세에 맞게 이 측정 방법, 기준도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우리를 탈출한 퓨마가 사살당하자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났었죠.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면서 엉뚱하게 벵갈 고양이를 등장시켜서 오히려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장. 철제 우리에 담긴 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표본 무늬로 유명한 벵갈 고양이입니다. 지난달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문제를 질의하겠다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데려온 겁니다.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과잉 대응을 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안 열렸습니다. 제가 NSC 멤버입니다. 울타리를 건너가면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화제를 모으기는 했지만 당장 동물 학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벵갈 고양이의 눈빛을 보면 상당히 불안에 떨면서 동물 학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벵갈 고양이를 이 회장이 갖고 온 것이 과연 동물 학대가 아닐까요? 국감장에 동물을 출석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국감에선 구렁이가, 2014년엔 뉴트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물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거, 이건 당연히 윤리적으로 받지도 않고 이제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과 국정을 감사해야 하는 자리라는 본질보다 보여주기식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익을 내기가 좀처럼 만만치가 않으실 텐데요. 만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인데도 억대 주식을 갖고 있는 이른바 미성년 주식 부자가 전국에 1,300명이 넘습니다. 주식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국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 주주는 총 19만여 명. 이 가운데 1,300여 명이 억대 주식 보유자로 확인됐습니다. 보유 주식 총액 1위를 기록한 주주는 만 14세. 한미사이언스 주식 6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 기준 총액이 740억여 원입니다. 20위권 안의 주주들은 대부분 해당 기업 총수와 같은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이 안 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주주가 된 유아는 1,400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1억 원 이상을, 보유 주식 총액 1위는 10억 원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을 승계할 시점이 된 중소 중견 기업들이 2세, 3세에게 거액의 주식을 증여해온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처음에는 주식이 몇천 주였다가 3년, 4년 후에는 몇만 주, 몇십만 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어떤 그 재산을 대물림하는 시드머니가 되고요. 미성년 주식 부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GS 주식을 보유한 16살 주주가 30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는데요. 억대 배당금을 수령한 미성년자는 모두 20명으로 배당금 총액은 77억여 원이었습니다. 경영에 대한 투자나 기여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차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미성년 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박탈하고 대주주의 가족일 경우 기업 경영에 참여했을 때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중국에서 국가주석 임기제가 폐지된 이후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 관련 특집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가 하면 어록을 담은 책이 뿌려지기도 했는데 아예 우상화 수준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관영 CCTV에 특별 편성돼 방송 중인 시진핑 주석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시 주석이 16살 때부터 7년 동안 농촌 생활을 함께했던 노인까지 출연시켰습니다. 郑叔叔在了解当了党委书记的时候，他在了解这个后头的好事，给农民带来了后头的幸福事情，
所以的话，我们都不相信他挣。 진행자와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시 주석의 자작시를 낭독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젊은 층의 인기 있는 후난 TV에서 시진핑 퀴즈쇼가 방송됐습니다. 请问习近平为借哪本书走了30里路呢 ？A. 浮士德 B. 战争与和平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학습하겠다는 취지지만 개인 숭배 경향이 뚜렷합니다. 군대에는 시진핑 어록을 담은 빨간 소책자가 배포됐습니다. 여러모로 문화혁명을 통해 권력을 절대화한 마오쩌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가주석 임기제 철폐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시 주석이 당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是中国共产党领导。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最大优势是中国共产党领导。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는 상황입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된 중국에서는 지금 민영기업 퇴진 논란과 종교 억압 논란, 그리고 공포 통치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2001년 도난당했던 문화재 이간대군 영정을 18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절도범이 일본으로 빼돌렸다 다시 국내로 들여와 숨겼는데 최근 문화재청이 환수해 원래 주인인 전주 이씨 종중에 되돌려줬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관리들이 착용하는 삼호를 쓰고 손은 붉은색 관복 안에 발은 족자대 위에 두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간대군의 영정입니다. 1700년대 초반 도화서 화원 장만득이 그 이전 그림을 참고해서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 공신도상의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문화재 자료 제329호인 이간대군 영정이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주 이씨 종죽 영정각에 모셨던 것을 2000년 1월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절도범은 훔친 그림을 일본에 보냈다가 국내로 다시 들여왔지만 그림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여 동안 끈질긴 노력으로 소지자를 설득, 회유를 통해 도난된 이간대군 영정을 18년 만에 회수하게 도난당한 영정을 되찾은 전주이 씨 종중은 이제야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후대에 다시는 영정을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조상과 후손들에게 큰 추위를 짓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13,000점에 육박하지만 되찾아온 문화재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도난 문화재는 보통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번처럼 되찾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환수 노력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민간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도난 문화재를 구입해도 현행 법상 보상은커녕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 수집가 정진호 씨는 미국 인터넷 경매에서 석재 도장을 2,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인조의 갭이 장렬 왕후가 쓰던 어보였고 정 씨는 어보를 팔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어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25 때 미군이 가져간 도난 문화재라는 이유였습니다. 도난 문화재라고 하면 무조건 몰수하면 개인이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쳐야 되는 것인가요?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문화재청은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따르기는 어렵고 저희는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조선 최초의 집회 원판인 호조 태왕권은 2013년 환수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이를 소유하고 있던 미국 교민은 체포됐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나만 물건 뺏기고 구금 15일 동안 당했었고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재판에서 너 무죄로 나가. 대신 물건은 뺏기고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죠. 최근 3년간 17점을 찾아올 만큼 문화재 환수에서 민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몰수 정책이 자칫 문화재의 자발적 공개를 막고 음성적 거래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재 환수는 정부의 조사와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소장품의 경우 환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요건과 기준을 정한 국가보상제도가 민간 문화재 환수를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오늘부터 14일까지 46개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민군 복합 관광미항에서 열립니다. 내일 해상 사열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12개국 함정 17척과 우리 해군 함정 24척이 참여합니다. 국산 홍삼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식약처는 홍삼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해서 프탈레이트가 어느 정도 함유돼 있는지 조사해 대국민 정보 공개를 하는 후속 조치가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실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반성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2월 존업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모두 2만 7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인 유점사 복원에 최근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점사는 6.25 전쟁 때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복원 사업을 통해 남북 민간 교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보로 지정한 유점사 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폭격을 받아 유점사가 폐허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정은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는데 미제의 폭격으로 유점사가 불타 없어지면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로 금강산의 모든 사찰을 관장했던 유점사. 남북이 지난달 이 유점사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인으로서는 처음 방북했던 천남 스님이 이번에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과 복원에 합의한 겁니다. 지난 2007년 4년에 걸쳐 복원한 금강산 신리사에 이어 남북이 두 번째로 합의한 북한 사찰 복원 사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유점사를 비롯한 호국불교 사찰 복원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점사 복원 사업이 북한 불교 사찰 복원은 물론 본격적인 남북 민간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유점사에서 시작되지만 단순 유점사가 아니고 민족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전환기를 맞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은 서둘러 기초조사를 마친 뒤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복원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